오늘 그 스마트 오토그리드 학회의 둘째 날 상하수도 스마트 상하수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에서는 화두가 스마트라는 말을 붙인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스마트 워터그리드 학회 출범도 스마트 워터그리드라는 연구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 스마트가 시작됐다가 최근에 이제 하수도까지도 스마트 하수도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스마트 상하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쭉 듣도록 하고 좋은 발표와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우리 그 김기영 그 인천환경공단에 계신 김기영 박사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브리핑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기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인천환경공단이라는 곳에서 환경기술센터의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워터그리드 한쪽에서는 부회장을 맡고 있고, 또 상하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은 저희 그 스마트 워터그리드 학회에 5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5개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상하수도 특별위원회 분과에서 개최되는 세션이고요. 오늘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나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상하수도 특별위원회 모임을 좀 가지면서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다음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기술,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저희 그 스마트 워터그리드 학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 회원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그다음에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의견을 좀 나누고 스마트 워터그리드나 아니면 그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호신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임이 이제 정기적으로 개최가 될 텐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가장 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이민희 이름이 항상 어려워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SBENE, SBENE. 이민희 사장님께서 첫 번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SBNE 대표 이민입니다. 지금 우 박사님께서도 회사 이름이 어려웠는데 저희가 스마트를 2007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비즈 인바이러먼트 앤 에너지에서 저쪽에 의미를 주다 보니까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저희 SB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는 이번에 하수처리 공정 컨트롤 및 그 에너지 저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환경부 쪽에서도 하수처리 쪽에 진흥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꽤 오래전부터 좀 한 4, 5년 전부터 국내 여러 기관들하고 데모 테스트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공공 쪽에서는 아직 접근이 어려웠고, 일반 대기업, 기업체, 현대제철이나 CJ나 최근에 이제 삼성 쪽에서도 OUR이라는 저희가 취급하는 쪽에 관심이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는 독성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할 때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그쪽에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년 동안 좀 진행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회사 소개하고 기술적 이해, 하수처리 공정과 OUR, 그다음에 현행 하수처리량의 문제점, 생물 반응 구조의 현재 현안 문제랑 현안 문제 원인, 그리고 시스템 전개 소개, 그다음에 케이스 스타디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하수처리 공정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한 소개하고 바로 OUR 쪽에서 핵심 OUR 쪽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있습니다. 거기 한 100개 기업이 입주해서 환경 관련 연구들을 좀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수처리 쪽 관련 계측기 및 최근에 2007년부터 이제 R&D를 해서 지금 이 시스템뿐 아니라 하수 슬러지를 이용한 TiO2 방충매 생산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지금 미세먼지 저감 쪽으로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수 슬러지를 이용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유 폐수 쪽에서 나오는 폐수를 이용해서 도금법 공장의 중금속 폐수 처리하는 그런 좀 기술 부분들, 그다음에 울트라파이버 나노법을 발생기 시스템 제작하는 그러한 형태로 저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들이 OUR입니다. 옥시전 어테클레이트에서 국내에서는 아마 연구 단계에서 랩에서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공정 중에서 이루어진 거는 이제 저희 장비가 처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은 저희가 하수 처리 공정 중에서 주로 비호값하고 그다음에 MLSS, pH 또는 ORP 정도의 항목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OUR이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 처리 공정 중에서 비호값을 보고 낮아지면서 계속 송풍기 운전하는 조건들이 이루어질 텐데 OUR을 적용해서 보면은 그러지 않아야 될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있는 시스템 공정 중에 도입하려고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UR의 기술적 이해를 보면은 OUR의 증감 요인 같은 경우는 미생물량 감소, 미생물 활성도 감소, 유기물 부하 감소 이게 이제 OUR의 감소 요인이 되겠고, 그다음에 증가 요인 같은 경우는 유기물 부하 증가, 미생물 활성도 증가, 미생물 양의 증가 있습니다. 그래서 SOUR 같은 경우는 단위 미생물 활성도에서 저희가 tuk시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현행 하수 처리장의 문제점을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공공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DO, pH, ORP, MLSS, DO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뭐 좀 크리티컬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러한 장비들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랩에서 DO나 ML이나 pH 값 정도를 랩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맞게 송풍기 운전 조건, 그다음에 응집제 투여 조건들을 잡고 있는데 원래 좀 자동화해서 좀 취지는 그렇지만 국내 현장 여건들 즉 운영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이 인력이나 기술적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운전 장치가 현실적으로 리얼로 이루어지는 건 좀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물학적 처리 공정 중에서 송풍기의 과폭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 불필요한 송풍기 낭용으로 필요 과폭기가 진행 중이고, 과폭기로 인한 송풍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고, 불필요한 송풍 에너지로 인한 CO2 배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 슬러지 부상 현상으로 미처 소비되지 못한 버블이 슬러지에 부착되는 부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적정한 미생물 관리가 되지 않아 폐사한 미생물이 주상하는 현상, 또 부상한 슬러지는 응집제 침전 보조제를 투입하여 침전을 유도하는데 실제적으로 적합한 운전 조건을 못 맞추고 운전되게 과폭기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나 유지 보수로 비용 낭비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하폐수 처리장의 효율, 효율이 감소되고 과폭기 운전에 의한 에너지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처리수 우려로 인한 가폭기 운전, 그다음에 생물 반응으로 인해 특정 기업 분담 불가, 유입과 실시간 측정 제한된 데이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에서도 작년부터 아마 과제는 재작년부터 했고 작년부터 지능화 사업 지자체 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좀 저희 내용을 같이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장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물과 접촉하는 그 센서 유닛하고 그 SPCON이라고 한다고 Activated Sludge Process Controller,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센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LCP 유닛이 이쪽에서 텔레비전 시향 및 데이터 전송 장치가 이쪽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입니다. 자, 아까 있는 그 에스콘 유닛을 보면은, 뭐 회전자, 그 다음에 내부 LDO, 외부 LDO, 와이퍼, 그 다음에 ISC 센서들, 이런 형태들이, 부착이 돼서 한 20가지 정도의, 측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VI부터 디오, 암모니아, 나이트레이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대제철이나 CJ나 그다음에 삼성 같은 데서는 수치 관리를 이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암모니아나 질소 같은 게 저희가 뭐 계측적으로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질산화나 그런 영역들을 보기에 좋은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측기 상에서 장시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극복을 해서 뭐 인천시, 그 다음에 서울시 쪽 하수처리장에서 등을 했었을 때 한 달 이상 정확하게 측정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건지 잠깐만 한 1분 30초인데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센서 부분이 이렇게 좀 내려옵니다. 여기 이제 외부 센서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샘플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외부 DO하고 내부 DO 측정을 하고, 그거에 따른 소모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OER 값을 지표를 내주고, 그때 이제 여기서 다른 항목도 뭐 MLSS나 그다음에 슬러지 볼륨 인덱스 SVI 공정 관리하기 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 장비에서 전부 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비들이 뭐 아까 하수처장의 DO, 뭐 pH, ML, ORP 같은 경우 개별 센서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센서 하나로 전부 운전을 하고 있어서 유지관리 운영상의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비 운영되는 거 조금 넘어가서 그래서 저희는 생물학적 처리 공정 중에서 유입, 그다음에 방류, 그다음에 뭐 중간 단계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대 정도 설치를 해서 처음에 들어왔었던 수질 조건하고 나갈 때 수질 조건 그 사이에 OER 값하고 SVI 값들을 모니터링하게 되면은 지금 이쪽에서 처리되는 게 과부하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생물들 유기물 분해나 질산화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모 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스트를 했었을 때 실제적으로 DO 값이 2ppm에서 무조건 송풍기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OUR하고 나이트레이트 값을 같이 봤었을 때 실제적으로 1.6ppm에서도 운전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DO나 MLPH 이 정도 값을 가지고는 그러한 값들을 얻어내기가 어려운데 이쪽 OUR하고 다른 항목들을 같이 보면은 그런 필수 운전 조건들을 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전기료만으로도 우선 좀 환산을 해봤거든요. 이게
서울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한 81억 정도 나와요. 송풍기 전기료가. 근데 저희가 이걸 도입했었을 때 한 17억 정도 세이브가 될 수가 있고, 이 후단에 응집 부분하고 그다음에 슬러지 관련 부분을 한다면은 부과되는 이익들이 굉장히 클 거로 좀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OUR하고 암모니아 그다음에 DO 값을 같이 연결해서 각각 very low, low, high, very high에서 한 12가지 운전 조건들을 설정을 해서 그 기준 조건들에 부합할 때 저단으로 올라간다든가 내려온다든가 고단으로 올라간다든가 그런 형태에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구성도는 이렇게 한번 좀 봐주시고요. 지금 이제 해외 현장들입니다. 굉장히 좀 에너지 저감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이제 국내 부분들인데,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지금 이 부분을 그 송풍기 운전을 DO 값이기 때문에 그쪽 지표를 보면 복귀를 시켜주는데 OUR하고 암모니아 값을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서 이미 유기물 분해하고 질산화가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송풍기 운전을 해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DO 값만 보고 계속 운전을 시켜준다. 즉 요만한 부분들이 우리가 과잉 운전이 되고 에너지 소비가 커지고 거기에 따른 가폭기로 인한 슬러지 응집에 대한 부분, 다른 좀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좀 나타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뭐 케이스 스타디에서 푸스타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 1년, 2년 운전했었을 때 운전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조건들이고 실제적으로 유럽 내 베올리아 공장들에서 많은 부분 운전을 하면서 에너지를 47%, 20%, 49% 정도 실제적으로 이제 좀 세이브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맞춰주셨고요. 질의응답은 다 끝나고 한꺼번에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전에 약간 시간을 좀 소모했고 그래서 전체 발표 시간을 한 12분에서 13분 최대 이렇게 하고 뒤에 토론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벤다 코리아의 조금수님께서 펌프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요즘 수혈에너지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 핫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희 대표이사님께서 너무 침착하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긴장을 안 하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니,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워낙 커서요. 저에게 주어진 11분간의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짧고 컴팩트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련된 학회인 만큼 저는 상수도의 펌프, 하수의 블로우 쪽을 좀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목차로는 서로가 연력한 펌프 측정 방법에 의한 어떤 성능 파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적용 사례 및 기대 효과, 최종적으로는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최근에 지금 글래스고에서 기후변화 정책 총국에서도 지금 온실가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화두가 되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동향으로 봐도 그렇고 어떠한 석탄을 탈석탄 선언이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온실가스에 대한 어떤 감축이나 국내 동향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국내 정책 방향으로는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시는 내용일 텐데요. 탄소 발생하는 만큼 저감을 하자, 상쇄를 시켜서 그런 내용이 이제 내 질의인데요.
아래 하단의 왼쪽 내 재료의 개념들을 보시게 되면은 실은 그간 우리가 상하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희가 줄일 수 있기는 하지만 어떤 기술력을 도입해서 변화를 줘야만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제가 현장에서 좀 경험을 해보면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는 신재생 발전량을 좀 늘리자라는 계획을 2050 탄소 중립에서도 좀 수립을 하셨는데요. 실제 현장 국내에서의 상황은 그게 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됐든 상수하수 쪽에서는 온실가스를 저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에 851만 톤에 대비해서 한 37% 감축을 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상수와 하수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 상수 쪽에서는 펌프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저는 주로 현장 기술직으로 좀 일을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전력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할당의 취수정 하나, 둘, 세 개를 하면 한 달에 전력비만 한 23억 정도 돼요. 네, 거기에서의 어떠한 내용들, 즉 다시 좀 돌아가면은 상수도 시설의 온실가스의 배출 현황들에 대한 어떤 공정별로의 내용을 쪼개보면은 정수시설에서는 실제 4%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취수, 도수, 송수에서 거의 한 90% 이상의 전력비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상수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수 쪽에도 같습니다. 하수에서의 어떤 처리시설 운영비 현황을 보면은 전력비가 차지하는 부분, 즉 20%의 내용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면 물론 공조 쪽에도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로 하수에서는 콩쿨이나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상수나 하수에서도 저희가 분명히 어떤 기술을 적용을 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방법론은 전 연력학적인 펌프 성능 진단 및 운영 관리를 통해서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은 펌프라는 게 에너지 다소비 설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너지 다소비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BEP 지점, 즉 전격 사용에 설계가 되지 않고 과다한 여율로 인한 효율 저하가 많이 심하거든요. 이게 보통 목표 연소 5년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나 민간에서도 스펙 이상의 사용을 만들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 관리가 더더욱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도 사업장에서 하수나 상수나 민간에서도 기존 설비 운영 현황은 병렬 운전 조건일 때 펌프를 어떤 교본 운전 운영 방식이나 그다음에 전체 통합 유량계만을 가지고 효율 계산을 하는 오차율이 굉장히 큽니다. 5에서 8% 이상 나고요. 그리고 어떤 전격 양정이나 동력 과부하 상태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사업장에 가서 저희가 펌프에 대한 운영 관리 내용을 좀 여쭤보면은 펌프는 그냥 다소 주물러 만들어진 기기 설비. 그래서 이러한 핵심적인 전력비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설비에 대한 운영 관리를 아직까지도 많이 못하고 있는 실태를 저는 현장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K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2007년도에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 연력학적인 효율 측정 방법이라는 내용은 2007년도에 국내에 들어와서 K사가 처음으로 도입을 하고 여전히 꾸준히 저희의 그 메인 커스터머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위쪽의 컨벤셔널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동력에서의 Q 값을 구했을 때, 즉 병렬 운전 조건일 때의 펌프들의 어떤 유력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임의 계산을 하는 거죠. n분의 1이라는. 근데 이제 이 펌프들만의 뭐 유지 관리나 점검 정비나 교체 시기나 내용 연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서버다이나믹 메서드라는 기술이 도입이 돼서 저희가 효율을 직접적으로 어떤 데이터 기반 형식으로 효율을 계산을 하고 계산된 효율에 의해서 Q값을 또 토출해냅니다. 이는 물론 펌프에 대해서 어떤 손실 부분이 많이 있어요. 펌프는. 그래서 연력학적인 펌프 성능 측정이라는 이 방법론은 펌프에 대한 로스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러한 티어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으니 추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도는요. 펌프의 흡입 토출에 정밀한 온도 센서와 압력 센서가 들어가고요. 전력 연계를 통한 Q값을 계산한 데이터들이 온도 센서 저희 1000분의 1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은 시장에서의 어떤 설치 부분이나 민간 쪽에서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무선 타입으로 다 제조가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내용 중에 좀 빠진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인천의 K종수장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력으로 보면은 825kW짜리와 670, 675, 422kW, 425kW 한 7대 정도의 동력운전 조건일 때 저희가 현장 설치 사진은 흡입과 토출 측에 말씀드린 정교한 데이터 기반 형식의 온도 센서, 압력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 오른쪽 보시면 저희가 산업 IoT, 우리 데이터 허브, 이런 단어도 요즘 되게 트렌디하죠. 저희 또한 디지털 허브로 데이터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내용이고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즉 그 펌프의 연력학적인 성능 진단 방법으로 개별 호기에 대한 성능 파악도 할 수 있지만 수도 사업장, 즉 상수나 하수 쪽에서는 펌프 운영하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좀 강력히 권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저의 그 현실적인 내용이고요. 경력운전 조건의 어떤 펌프에서의 전체적인 사업장의 전향적이나 원 단위를 알면 우리 운영자들이 어떤 조건일 때 원 단위가 이러니까 이렇게 가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펌프에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펌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펌프는 딱 4가지만 아시면 다 아시는 겁니다. 이중 하단의 양정이나 유량이나 동력이나 효율. 이 4가지의 중요한 핵심 기능에 의해서 펌프는 설계가 되고 이 설계된 펌프가 우리 사업장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과다 설계에 의한 어떤 펌프 운영 방식 때문에 전력비 낭비,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양들을 송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이 말은 운영자들이 필요한 양 이상을 보낼 수밖에 없는 내용도 펌프에 대한 개별 유량이나 효율이나 동력이나 이 전향점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개별 호기에 대한 어떤 파악을 정확히 하시게 된다면 100만 보내도 됐고 그때 130을 안 보내도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기반 형식의 양정 이 부분이 이제 양정 관리거든요. 우리 펌프에 대해서 좀 아시면 양정이 높다면은 어느 정도 동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요. A에서 B로 어떤 위치를 이송을 할 때 필요 이상의 양정을 구태여 올릴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양정에서 적절한 유량을 우리가 보내는 게 최종적인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양정 관리를 통한 원단위 관리 이런 부분이 상수 하수에 저는 강력히 특히 2022년부터는 좀 새로운 기술로 좀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K정수장의 이러한 연력학적인 방법에 의한 시스템을 설치 이후에 어떤 사례인데요.
대기업 D사하고 제가 같이 이제 R&D 사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20년 초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20년 1월부터 6월까지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7개에 대한 운전 조합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어떻게 가동을 했을 때 원단위는 어땠고, 어떻게 가동을 했을 때 전향점은 어땠고, 유령값은 어땠고, 이런 부분을 많이 파악을 했는데요. 이 표가 실은 많은 숫자들로 채워 있습니다만은 좀 편안하게 보시면은 이쪽에 정수 생산량과 전력 사용량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9월달로 제가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으면 여유 있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학습 시스템이 저희가 AI 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도 사업장에서의 펌프 운영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그 학습을 인지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운영자들에게 제시를 하는 건데요. 9월 달부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10월 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달부터 보시면 정수 생산량 2020년 대비 19년, 20년도 늘어났습니다. 전력 사용량 감소가 됐죠. 정수량은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전력 사용량은 감소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톤당 전력량 당연히 줄어들었고요. 전력요금 그래서 톤당 전력비가 실제 저희가 시스템 베이스로 운영자들에게 운영을 해봤더니 한 18% 정도가 저감이 된 부분을 저희가 금년 여름에 이거는 지금 금년 8월달 기준의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도 저희가 좀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렇게 개별 수도 사업장 하나하나가 어떤 시스템 베이스 즉 그냥 노하우에 의한 운전 방법이 아닌 시스템 베이스의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절감률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론을 가지고 제가 기대 효과를 좀 보시면은 거의 결론이에요. 몇 분 안 남았죠? 우선 말씀드린 그 위쪽에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좀 준비를 한 페이지인데요. 온도 센서, 압력 센서, 전력 단계를 통한 구조물 데이터 센싱을 해서요. 사업장에서는 이 에너지 다소비 설비 펌프나 블로우 쪽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덤비는 거죠. 알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학습 기간을 지나고 나서는 운영자들에게 최적 스케줄링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보통 그 공공에서도 보고서 기능들을 많이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 사업장의 몇 호기가 3개월에 즉 연간 아니면 하절기 동절기 속에 어느 정도 전력비를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파악이 되고 그리고 많은 효율이 저하된 펌프들에 대해서는 개대체 시점까지도 시스템이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한 개별 사업장의 어떤 최적화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배수지 연계 통합 관리라 그래서 하이드라넷이라는 기술이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국내에 론칭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이 부분은 단지 우리 사업장의 개별 한 군데가 아니라 앞단, 뒷단, 즉 취수, 정수, 과, 배수지까지 시스템으로 연동을 하다 보면 저희가 배수지 레벨이나 산업 전력 요금이나 어떤 가동 시간 예측이나 수요 변화에 따른 관망 해석이나 많은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도 이 펌프가 가는 어떤 배관 라인에서의 확대 구축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좋아하는 페이지인데요. 수도 사업장에서 이러한 핵심 키워드들이 다 적용이 된다면 정말 최적적인 에너지 절감에 운영자들 관리도 편하고 이제는 어떤 빅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수도 사업장도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러한 내용들은 제가 보통 사업장에 가면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펌프 아시는 분들은 말씀드리면은 다 이해해 주시고 어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언젠가는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셔서 긍정적으로 저도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베타라는 회사는요, 저는 이 대표님께서는 서두에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본사에 영국에 있습니다. 네, 영국에 있고요. 저는 한국 지사 운영 담당을 맡은 지 한 10년이 좀 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세계 35개 그 유틸리티 그 기업들 중에서 한 4개의 기업들과 저희가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 사업장이 프라이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 어떤 식으로든 많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미국에서도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펌프 관련, 그러니까 상수에서 펌프, 하수의 블로우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들은 주저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 많은 경험과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자세히 시간을 두고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리벤더 코리아의 조금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잘 맞춰주셨고요. 네. 다음은 BMN텍의 최기영 대표님을 대신해서 한재영 전무님께서 차단판을 설치한 수레형 자외선 수도 설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줌으로 지금 송출되고 있어서 마이크를 드셔야 외부에 접속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한 12분 정도 맞춰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BMN텍의 한재영 전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두 대표자님께서 들어보신 약간 시스템으로 다 갖고 나오셨는데, 저희 BMN텍 기술은 장치에 대한 기술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입니다. 간략하게 회사 소개하고 주요 생산품과 기타 생산품 공사 일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BMN텍은 1991년 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2012년 법인으로 전환돼서 약 한 30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본사 위치는 남동공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션이 작지만 강한 회사를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회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증 현황입니다. BMN텍은 우수 제품과 방제 신기술, 성능 인증이 많은 기술 인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증 현황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세업권도 한 전체적으로 한 50여 가지가 갖고 있는데요. 오늘 표시한 건 한 20여 가지 정도 표시했습니다. 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생산품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외선 상전 장치를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슬러지 스티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옥내 방전 제인기하고 다중 제어관 설치 장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외선 살균 장치입니다. 자외선 살균이라는 의미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살균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 중에서 특정 타당, 가장 생명체에 치명적인 UVC 파장을 특정해서 미생물의 핵산 DNA나 RNA를 가진 미생물을 번식을 억제하고 산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 아래편은 자외선을 256 타장, 가장 큰 타장을 나타내는 램프의 그래프고요. 요 표기는 가시광선과 자외선과 적외선을 설명한 그래프입니다. 자외선 장치의 기술 배경입니다. 자외선 장치 방식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화학약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약품의 잔류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외선 살균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장치의 구성도는
차단판과 자외선 모듈을 비롯해서 6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 장치의 주요 기술입니다. 먼저 자외선 램프의 모듈입니다. 아크방전을 이용한 저압 고출력 램프를 DMN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규격에 맞게 모듈러로 유지 관리 및 보수를 편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사진은 수로용 자외선 살균 장치 모듈을 제작한 사진이고요. 이 옆에 사진은 관례용 자외선 살균 장치를 제작한 사진입니다. 주요 기술 중 두 번째입니다. 차단판입니다. 자외선 살균 장치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유동 형태를 충류해서 난류로 변화시켜서 자외선 살균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자외선 차단판은 이 사진에 나타난 이런 차단판을 설치해서 충류하고 난류를 변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공기주입기입니다. 자외선 살균 장치 하단에 설치해서 자외선 조사와 동시에 공기를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램프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공기방울로 표적하고 자외선 추가 현상을 향상시킵니다. 이 그림은 이게 차단판인데 차단판 전후의 차압을 이용해서 충류와 난류를 변화시키고요. 이때 공기방울로 역할해서 충류와 난류를 변화시키는 것을 가속화시키고 이 표면에 모듈에 설치해 있는 램프 표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신기술 네 번째입니다. 점등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제품은 그 수위가 저수위든 만수위든 상관없이 그 UV 램프가 100%다 점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술은 수위가 낮으면 이 수위에 관계없는 램프는 소등이 되고요. 이 물속에 담겨 있는 램프만 점등이 됩니다. 또 소위 만수가 됐을 때는 그 센서에서 이 만수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등이 되고 위에 있는 거는 소리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 불필요한 자외선 램프의 그 사용으로서 전력비를 좀 절감하고요. 자외선 램프 과열로 해서 램프가 파손나는 것을 방지하고 램프 수명 단축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요거는 모듈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이 수로상에 물이 올라가면 요 밑에 물에 잠겨 있는 거는 점등이 되고요. 위에 있는 건 소등이 되고 이게 내려가면 또 위에 있는 건 소등이 되고 밑에 있는 건 점등되고 수위 레벨 차이에서 점등과 소등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타입별 자외선 살균 장치를 표현한 겁니다. 수로용 자외선 살균 장치는 요런 노즐로 수로에다 설치하는 형태고요. 그 유입수량하고 그 수위를 검토해서 상관없이 적절하게 설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례용 자외선 살균 장치입니다. 관례용 자외선 살균 장치는 그 기존의 그 관례용 자외선 살균 장치는 이 램프를 교체하거나 유지 관리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체에 지수판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램프를 고정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은 슬라이드 램프 인출 방식으로 유지 관리가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형태가 지금 슬라이드 형식이 돼서 이게 결합이 됐다가 유지할 때는 빼가지고 여기 유지하고 램프를 좀 유지 보시한 다음에 다시 결합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적용 특허 기술입니다. DMN텍의 자외선 살균 장치 적용 특기술은 토탈 4가지입니다. 자외선 살균 설비 램프 고정 장치를 비롯해서 수로 또는 관례용 자외선 살균 장치를 대한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사진들은 당사에서 다 시공한 사진들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생산품 중에 원형 슬러지 수집기 침전주입니다. 주요 핵심 기술입니다. 기존의 그 원형 슬러지 침전기와 다른 점은 변형 피드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변형 피드를 적용해서 기존 제품은 이 원형 그 피드의
유속이 19.2m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용한 변형 피드를 사용하면 한 11.9m 속도를 낮춰서 충당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기존 침전조 대비 처리소 SS 재고율 한 20% 정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저희 회사에서 지금 시공한 사진이고요. 이 성능이 상당히 괜찮은 기술입니다. 목매형 방정 노트리 제작입니다. 주요 핵심 기술은 4가지입니다. 목매형 방정 스크린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넓은 스크린 바와 좁은 스크린을 간섭해서 써가지고 이 사이에 협자물이 끼면 서로 마찰력이 양쪽이 똑같으면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을 적게 해서 그 협자물로 인한 목매형을 방지하는 그 스크린입니다. 이 하부 쪽에는 이 재진기 특성은 돌아가는 그 기계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요 필연적으로 사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또 자체 무게 중심으로 이용해서 개폐가 가능한 구동력 전위 스푼을 장착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직 상승식 와이어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수로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진기를 도로 올려서 수로를 개방해서 그 홍수나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협자물이 떨어질 때 이 주변에서 지저분하지 않게 스푼을 제거할 때 스크래퍼를 달아서 이런 4가지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목매형 방정 제품입니다. 다음은 자중 제어벽을 이용한 탈취 장치입니다. 주요 핵심 기술입니다. 벤츄리 이젝터 장치를 구조화해서 신개념한 탈취기입니다. 이게 벤츄리하고 이젝터를 갖고 조합해서 요 끝에 부분에서는 그 악취하고 약품이 혼합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악취와 약에게 직접적인 충돌을 시키고 분산시켜서 용해에서 혼합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특허 기술로서는 다당사정식 탈취 장치와 혼합식 탈취 집지 장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진들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다 시공한 사진입니다. 기타 생산품입니다. 위압식 스컨 스키머하고 각종 컨베어, 그다음에 케이크 저장파, 화재기 등 하수 처리장 및 정수장 전반적인 기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사 실적입니다. 공사 실적은 크게 설명할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18년도부터 21년 5개년도를 저희가 평을 했고요. 그 1991년도부터 많은 공사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경험과 많은 기술력을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공사 실적입니다. 저희 DM텍에서는 시스템으로 먼저 전에 발표하신 분들은 시스템으로 해서 기술력을 했는데 저희도 이럴 줄 알았으면 시스템이 있는 기술력을 좀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장치를 갖고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보다시피 탈취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스템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주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용 박사님께서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이해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12분 정도. 몇 분까지 쓰면 될까요? 3분 정도. 아, 3분 동안 끝내라고요? 네. 10시 3분 정도.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는 그 스마트 워터 그리드 학회의 상하수도 특별위원회 세션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세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 스마트 워터 그리드잖아요. 특히 이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게 지금까지 제례적인 어떤 방법에서 조금 더 탈피해서 IoT와 결합을 해서 전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워터 그리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떤 개념 사실은 얼마 전에 뭐 인천의 적수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빨가부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스마트 워터 그리드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게 뭔데?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있어야 이거를 좀 할 텐데, 일단 그냥 다. 하세요. 네, 나는 수돗물을 직접 음용한다. 네. 정수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먹는 물을 구입해서 먹는다. 수돗물을 신뢰한다. 수돗물의 신뢰가 높아지면 직접 음용할 의사가 있다. 수돗물의 신뢰는 분명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과연 얼마나 적용이 되는가? 왜 나는 수돗물을 직접 먹지 않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OECD 국가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을 보면 한국이 5%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네덜란드나 스웨덴이 굉장히 높은데 평균적으로 한 51%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왜 수돗물이 믿지 못하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질이죠. 수질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수돗물을 직접 먹지 않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의 그런 우리 모습은 어떨 것이냐 보면 그 과학 중심 사회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회색은 2014년 조사고요. 주황색은 2021년 조사인데 경제 성장은 당연히 많이 의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과학 중심의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조금 늘어난 거를 보면 자연과 환경 보호를 우선하는 친환경 국가가 되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이러한 그 국민들의 바람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다 아시는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 워터 그리드는 예를 상수도를 적용을 하면 취수 원에서부터 가정까지의 모든 공정을 IoT와 접목을 해서 생산에 대한 수질 관리, 그 다음에 공정 관리, 에너지 관리, 그 다음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과연 내가 먹는 수돗물의 수질이 얼마큼 될 것인가.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내 집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만 수돗물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요런 그 수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수원을 바꾸든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수원을 조합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비율을 얼마큼 할 것이냐, 어느 곳에 수원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IT가 접목이 돼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요. 이러한 그 과정의 처리 공정 중에서도 일반적인 처리 공정, 호나 응집을 거쳐서 침전을 거쳐서 나가는 이런 과정 중에서도 약품을 얼마큼 투입할 거냐. 그다음에 아까 리벤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실질적으로 어느 하수처리장에서는 펌프에 진동 센서를 달아서 그 진동 센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진동에 대한 주파수가 조금 변화가 되면 펌프가 좀 이상이 있구나. 그래서 펌프를 미리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효과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세 가지는 디바이스와 솔루션과 서비스다. 그래서 디바이스는 지금 앞서서 세 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디바이스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스템들은 전부 다 솔루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수요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물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요소 중에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걸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향후 지금 이 시점 이후부터 우리의 상수도, 우리의 하수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회사에서 연구하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융합이 돼서 융합적으로 상하수도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서적들이 없어요. 우리가 스마트 워터 그리드 이야기는 벌써 많이 하고 있지만
관련된 책이 없어서 저희가 2019년부터 책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월요일 날 책이 나왔어요. 굉장히 호적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는데 등록대에 등록을 하시면 그 책을 이제 기념품으로 드리는데 아마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션이 끝나고 나면 이 책을 한 권씩 가져가셔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은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히 보시면 거기 저자의 제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5% 되는 거 한번 5% 되는 거 한번 김명수. 네, 알것 같은데. 그거. 저 5%라는 게 수돗물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음식을 해먹고 다 그런 거 포함되는 건지. 직접 음영률입니다. 직접 음영. 네. 저런 건 어떻게 체크합니까? 요거는 사실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OECD에서 조사한 자료, 2013년에 나온 자료를 이제 활용을 한 건데, 아마 설문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방법은 없죠. 근데 제 생각인데요. SWG 한태가 네. 결정이 되고 네. 지금까지 왔는데 네. 많은 활동을 해서 네. 수돗물을 먹는 것이 이만큼 줄였다. 네. 뭐 이런 정도로다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런 내용은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예. 그런 걸 얘기를 네. 시범적으로 이제 그 캐리어터 하는 거를 네. 보이게 네. 그렇게 해야 되지 네, 않나. 그 많은 부분을 담을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책에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실제로 그 케이워터에서 파주에 스마트 업그레이드를 시범상으로 적용을 했는데 적용 전후에 직접 운영률 변화, 그다음에 신뢰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이 책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서 네네. 우리의 좀 역할이 이렇게 컸다. 네네. 라는 걸 보여줘야지 정부에서도 네. 이게 SWG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네. 라는 게 나와요. 네. 그 얘기했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분의 발제자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도 마지막 우리 김계영 박사님께서 조금 압축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에는 두 분의 토론자가 참여하셨습니다. 고양수 동부 엔지니어링의 부사장님께서 전 K워터의 본부장님 하셨었고 지금 이제 동부 엔지니어링에서 봉사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랜 K워터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발제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질문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는 동부 엔지니어링에 있는 고양수입니다. 내리의 울산업 관련 잘 들었습니다. 울산업 종사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 관계상, 세계의 배수, 펌프, 유지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득설비 장치 과제를 포함해서 그래서 김기영 박사가 발표한 스마트 워터그리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아주 급속도에 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서 지금 국가 최우선 과제를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물산업 경우에도 물산업 특성으로는 디지털 전환은 아주 더욱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에서 말씀드린다면 강우 예측 등 자연을 다루는 항로로서 불확실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IT 기반의 최첨단 통계적 수학적 접근으로서 신뢰도를 향상할 것이 절대 필요하죠. 한편으로 관련 등 이 접근이 불가능한 이 지하 시설물의 관리 등도 첨단 센서 등을 활용해서 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서 이를 통한 그 시설물 관리가 또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물산업은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고 빅데이터 분석, AI, 첨단 센서, 로봇 등 IT 기반의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어 지금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자면 앞서 그 주제 발표 내용을 보니까 그 스마트 워터 그리드 개념은 방향성 등이라든가 그런 것들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스마트 그리드와 스마트 시티를 연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요. 스마트 그리드의 그 최종적인 목표의 그 실현은 아까 김 박사님 파주의 스마트 워터 시티 말씀 무엇이던데 이 스마트 시티를 구현이 되어야만이 본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한다면 앞서 응용률도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응용률도 엄청 큰 상당히 향상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쳐붙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좀 관심을 가지자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이건 개대체라고 보죠. 이런 개대체가 함께 병행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민영해야 할 것 같아요. 사회로는 이 노후 시설물의 개대체 없이는 디지털 전환의 효과나 이런 것이 당연히 미미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까 발표한 내용에 최소한 브랜딩이 있더라고요. 빗물, 해수 감소와 또 지하수 이런 부분을 선본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원소의 특성이 있는데 수량적인 면보다도 이 수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블렌딩에 있어서 특히 정수 처리 단계인 원수 처리 과정에서 이게 각자의 수질 특성이 아주 다양하고 한 것을 섞는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이도 고민을 하고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나라가 수량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양이 부족하다. 일부 산악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부족하지만 수량적으로 우리 일제를 부족한 것은 없거든요. 일부 수질에는. 그런데 이게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과 원수를 섞는다? 과연 그게가 얼마나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기술과 병행해서 장단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고려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케이오토 연구원의 임재린 상하수도 연구소 소장님 하셨던 상하수도 연구소 소장님 보통 한 2년 정도 사는데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출중하셔가지고 케이오토의 연구 특히 상하수도 연구소를 담당하셨던 임재린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장기 집권을 좀 했습니다. 고양시 위원님께서 크게 말씀을 하셔서 좀 각각의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라고 해야 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스마트 상하수도의 세션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운영관리 시설을 운영관리 할 때 첫 번째로 저희가 처음에 운영관리 할 때는 예전에
매뉴얼 중심으로 이제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모델 기반의 이제 운영 관리를 하다가 요즘은 데이터를 되게 많이 축적해서 시뮬레이션 기반에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장 예지에 대한 확보 기술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센서인 것 같아요. 센서로 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하려면 또 모델링도 해야 되고 뭐 저희 뭐 그 기계학습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센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그 이름도 어려운데 SB 굉장히 어렵네요. 그 곳에서 만든 이게 뭐 맞는 건 아니고 그 스타스테이드 인스트루먼트 회사 제품인 거죠.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활용하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하수처리장 보면 하수도 마찬가지고요, 정수장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규모 이렇게 큰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나름 운영이 나름 잘 돼요. 저희 뭐 K 사업자도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소규모 상하수도 그 시설에 가보면 운영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그 SB에서 만든 이런 제품들은 좀 소규모 정수장을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죠. 그런데 좀 적용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운영자가 보고 이제 결정하는 것보다 자동으로 얘가 딱딱딱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게 되게 어려우면은 사용하기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잘 활용하면은 그냥 운전자가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관리 모드를 좀 짜주면은 그런 기술까지 포함해서 해주면은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아까 어떤 대기업이나 뭐 이런 업체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제 공무원이나 뭐 이런 데 잘 안 쓴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존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발주할 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기술들을 포함한 시설을 도입해라라고 이렇게 발주서에 적는 그런 작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먼저 이렇게 잘 접근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정수보다 하수가 오히려 이런 디지털 트윈 개념이 더 빨리 도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접근을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력각수 펌프 성능인데 이건 펌프를 파시는 건 아니죠. 시스템입니다. 그죠? 시스템을 파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되게 재밌게 잘 봤는데 아까 저희가 그 상수 시스템에서도 송수나 저희가 이제 도수할 때 굉장히 그 많은 에너지를 쓰는 펌프를 펌프 그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요즘 해수잠수화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로 많이 쓰는 데가 해담의 고압 펌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 그런 운영 해수잠수 할 때 SEC전 많이 쓰는데 아까 펌프 그러니까 스페시픽 에너지 컨섬션이라 해서 톤당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이거 펌프 효율을 저희가 최적으로 운영하면 확실히 이제 그 SEC라는 값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거 되게 좀 간식이 되게 많이 극간식이 생기는데 제가 아까 저희가 단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가상 센서 개념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지 보정할 때 그러면 실제 유량계가 있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유량을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압력하고 유량을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측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온도 센서하고 압력계를 가지고 효율을 측정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유량도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이 그러면은 실제 유량하고 이렇게 온도하고 압력계를 가지고 한 유량하고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하면은 얘가 혹시나 유량계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이제 가상센서 개념으로 이제 도입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같이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다 따로 한번 상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담이나 이런 데 고압으로 쓰는 펌프 효율을 조금 잘 이렇게 되게 정점에서 효율이 되게 높은 좋은 데서 저희가 운전을 해야지만 SDC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면 굉장히
통과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외선 살균 장치는 이것도 이제 스마트 산업성입니다. 저희 아까 보니까 수위에 따라서 점등을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수위 말고 그 외에 다른 거 가지고도 이제 점등을 좀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지금 어떤 수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수질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뭐 자외선 주사량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떤 센서를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센서를 좀 조합을 해서 수위뿐만 아니라 수질에 따라서도 이 점등을 관리하면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좀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비율은 가능한데요. 네. 기존에 있는 그 사용하시는 거기 저희한테 주셔야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시면서 같이 접목하셔서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마트 워터 그리드야 뭐 워낙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다 선수는 섞어서 하는 거에는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평가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햇삼사를 하는데 이제 다중수원을 같이 하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연도가 낮아지는 거 예를 들면 거예요. 연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펌프 효율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펌프를 저희가 고압 펌프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되게 연도가 낮은 물이 들어오면은 또 저압 펌프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펌프를 몇 개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이론적으로 엄청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운영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에너지 로스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좀 평가를 현장에서 많이 해서 시각점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2분, 저희들이 10시 15분까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한 2분 정도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으면 그럼 제가 대신 한 2개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세 분이니까 세 개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 그 SB의 그 하수 처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센서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실제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그 DO만 가지고 그동안 해왔었는데 OUR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차원이 조금 다른 거고 DO를 하다 보니까 센서에 이 부착물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센서 감도 문제가 자꾸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OUR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임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전체 프로그램과 연계된 시스템이 진단하고 예측하고 처방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연계되면 앞으로 그 스마트 하수도에서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혁신적인 그런 기술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가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목표를 갖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국산화 하면서 지금 그와 같은 시스템을 중국 과제를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허들이 있는데 뭐 박사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뛰어치는 가야 될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펌프 리벤다 코리아의 조 대표님께서 경험 하부에서의 그 한 10여 년의 경험을 통해서 펌프에 대한 노하우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펌프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인식도들 국내 펌프도 많고 해외 윌로 펌프라든지 그 아주 많이 생산하는 그 펌프들이 많았는데 그런 펌프들과 경쟁하면서 그 한국에서의 그 어떤 노하우가 가장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리벤다 코리아는 이게 장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10년 수도사업장의 일을 많이 했는데요. 뭐 말씀드린 수자원공사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일을 시작을 하면서도 와 이게 언젠가는 시기가 도래해서 어떤 시스템 베이스로 수도사업장에서도 최적의 운영을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부분이 좀 구축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에 한 10년 전부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피부로 느낀 부분은 아직까지도 수자원공사를 제외한 특광역시 중심에서도 어떤 펌프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과연 이런 기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설비에 대한 어떤 취약점 그러니까 관계자분들은 상태가 안 좋은 걸 그러면 어떠한 헤드쿼터에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뭐 불합리한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스템 도입이나 성능 파악이란 부분을 많이 고려를 안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특광역시에서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설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도 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전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정말 관리를 하고 운영을 최적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시기가 이런 학회, 반복된 학회의 어떠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벤더 코리아가 다른 캐릭터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도입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소득의 DMN텍의 자외선 소득이 이제 제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상수도에서도 그렇고 하수도에서도 아까 보니까 차단막을 이용해가지고 이 난류를 형성시키면서 전체 효율을 좀 높이는 그런 방식과 그 다음에 점등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해가지고 에너지를 좀 줄이는 그런 독특한 기술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계획이 또 있습니까? UV 자외선 쪽에 새로운 DMN텍의 미래의 기술 개발의 방향 이런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아까 임 박사님께서도 점등식의 수입 말고도 수질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테스트 발생량이 다 현장마다 많이 다르고요. 마다 다르서 SS를 기본적으로 약간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장치하다 보니까 UV에 대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오래됐고 UV 램프에 대해서 다들 아십니다. 이 장치를 모듈화 시켜서 교체하거나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걷어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수질을 가면서 약간의 램프의 총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계약한 램프를 100개를 줘야 되는데 그때 수질이 A라는 수질이었어요. 근데 수질이 B로 바뀌었는데 100개를 갖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를 저희가 수위 레벨 조절에 의한 점등되는 그 시스템은 SS나 이런 수질을 따라서 이 점등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어려움이 뭐냐면 저희도 중소기업으로서 그런 걸 개발하고 싶은데 새로운 인장을 저희한테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장을 정확하게 저희가 못 받으니까 거기까지 저희 손들을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 점등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밑에는 계속 돌아갈 것 같고 위는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 밑에는 자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수위레벨이나 뭐 이런 이게 또 자외선이라는 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눈을 보게 되면 망막이나 이런 게 손상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 100% 다 키우시는 거에 운영하시는 분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키셔도 돼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전에 따라서 수위를 분단적으로 이렇게 키고 뺐다 그런 수위 정도를 있는데 그런 애는 이제 인자를 갖다 보니까 그걸 너무 해보고 싶은데 조건이 안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1시간 한 20여 분 가까이 오랫동안 좋은 내용으로 우리나라 상하수도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학회의 발전에 조금 기여하는 그런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발표자님 또 토론 두 분 토론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